더구나 또 여기에 이렇게 정말 몇 줄 읽기도 어려운 책을 비싼 돈을 주고 사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강의 준비를 읽어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강의고 그래서 강의 준비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다른 일에 너무 이게 바빠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제 머리도 이제 딴 쪽으로 너무 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많이 모자란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지나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뒤늦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제 이야기만 하면 편할 수도 있는데 이 메자로스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부를 소개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그러려고 발췌를 한 게 한 70페이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압축을 하느라고 몇 가지를 추리면서 했는데 제대로 다 끝부분은 다 못 추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메자로스를 읽으면서 언어라는 거, 개념화한다는 거 있잖아요. 모든 개념은 물론 현실에서 나온 거지만 그 현실의 본질적인 본질을 우리가 보이는 현상의 본질을 언어로 캐치해서 개념화한다는 것이 가지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분이 쓰는 언어, 개념화 이런 것들을 제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책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거기 책 속에서 보셨겠지만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게오르 루카치라고 이제 옛날 헝가리의 막스주의자였죠. 그 분의 조교로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훈련된 어떤 철학적인 기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개념도 굉장히 좀 새롭게 많이 쉽지 않은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거는 우리하고 이 서양의 언어들, 라틴 계통의 서양의 언어들하고 이 언어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긴 문장들을 많이 써요. 문장들이 굉장히 길고 또 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문장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를 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식어를 목적어를 설명하는 얘기들을 갖다 넣어도 영어에서는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그 내용들을 다 넣고 나서 뒤에 동사를 붙여야 돼요. 맨 앞에 주어의 동사를 뒤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문장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말 구조하고 영어 구조하고의 차이 때문에 번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잘라서 가능하면 물론 저는 이제 최대한 자를 수 있는 만큼 자르려고 하지만 잘라버리면 앞뒤가 또 안 맞아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가로 넣고 이렇게 넣고 하면서 문장이 복잡한 문장들이 번역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굉장히 이제 쉽게 쑥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자란 탓도 있고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쓰는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사만 하더라도 우리말에는 부사 한두 개 이상 들어가면 막 문장이 이상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사가 몇 개 막 나열돼 있어도 아무 지장이 그쪽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걸 우리말로 막 거기에 막 부사를 몇 개씩 집어넣다 보면 문장이 막 이게 우리말 문장이 도저히 안 되는. 근데 또 이 사람이 그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를 또 다 빼버리기도 참 깝깝한 이런 상황들에 이제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데 같이 번역하신 분들도 많이 애를 먹었지만 또 저도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몇 차례 이거를 읽고 하면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번역한 거를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었지 하고 다시 이제 영어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넘어가면 또 고치고 하는 과정을 이제 몇 번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걸 개념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약간 맛배기로 이제 보여드리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지만 물론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면서라도 어쨌든 한번 읽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맨 앞부분에 나오는 시간에 관한 문제에 이 사람이 써놓은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긍정적인 잠재력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과 분리될 수 없는 개인의 활동을 통해서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특정한 혹은 특수한 개인의 시간 척도,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인적 시간 척도와 인류의 시간 척도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 척도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가치를 정립하는 일은 전진하는 역사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치에 대한 주장과 논쟁은 언제나 인류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며 이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관계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 무엇보다 인류의 역사적 시간이 개인의 시간을 초월한다는 극복할 수 없는 사실 자체는 오랫동안 사회적 의식의 종교적 초월주의로서 반영되었고 동시에 종교적으로 표현된 도덕 규범의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저변에 있는 핵심 규정이 인류와 특수한 개인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역사에서 매우 늦게 나타났다.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가치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시간과 인류의 시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갭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체로서의 인간은 유한하죠. 근데 인류로서의 인간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개체로서의 인간과 인류 전체로서의 인간 사이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주로 시간에 관한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막스가 아주 젊었을 때 독일 법철학 비판, 헤겔의 이제 법철학 비판에 대한 그 논평을 쓰면서 종교 비판을 요약하거든요. 그 앞시대에 있었던 종교 비판을 요약을 합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하고도 거의 통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개체로 인간이 되는 순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의 유로 인식한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개체로서의 생존밖에 없어요. 개체로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물론 자식을 이으려고는 하죠. 그러나 자기와 같은 종족을 하나의 나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이런 게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 나가는 지점이죠. 거기서 이제 의식이 발전하고 시간에 관한 관념이 생기고 영혼에 관한 무한한 시간, 무한성에 대한 관념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종교에서 흔히 표현되는 종교의 신은 어떻습니까? 항상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지고지순하고 전지전능한 이게 우리가 이제 표상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신의 모습이 사실은 인간이다. 인간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게 종교 비판의 핵심이었거든요.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종교 비판. 그래서 원래 그게 인간 자신의 것인데 그것은 영원하고 전지전능하고 이런 것들은 지고지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신한테 줘버리고 나는 그러지 못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종교였는데 그 종교가 그렇게 생기는 이유는 실제로 개체로서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개체로서는 유한하고 능력도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지고지순하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 한계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한 유로서는 영원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면 그것을 자기 삶으로 자기로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의 모순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거기서 생긴다. 나의 유한한 시간과 인류의 이 무한한 시간 그래서 그 인류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종교나 도덕이나 가치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데 그게 있는 그대로 인식된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초월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인식됐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개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체이고 유한한 존재로 사는 한은 그 모순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없겠죠, 그죠? 다만 그런 걸 깨우치면서 나의 도덕, 나의 가치, 나의 도덕, 전 인간 전체, 인류의
그 시간 속에서 나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그것이 이제 종교가 아니면서 우리가 종교가 가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획득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개체와 이 인류 사이에 이 갭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완전히 극복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어느 시대에나 그 문제는 있는데,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게 극단적으로 대립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개체의 시간과 인류의 시간이라는 것이. 왜?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초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해체시키고 철저하게 개인들을 사적 개인으로, 그래서 남하고의 관계를 타산 관계로, 손내보지 않는 거래 관계로 만드는 것에 기초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품이라는 관계는 등가 교환이 관계죠. 등가 교환이 관계라는 건 뭐예요? 같은 가치를 주고받는다는데 그때의 가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물질적인 이익이죠. 그것을 각자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남하고 거래해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개인을 사적으로 분해시켜 놓고 그것을 우리는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는데, 그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과거의 공동체와 같은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따져서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는 거래를 통해서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그 관계 위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노동력 자체가 그런 거래의 대상이 됨으로써 남의 노동력을 사서 죗값을 주고 사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잉여 노동을 잉여 가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1차적인 규정입니다. 본질적인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이고 2차적인 문제로, 내가 살고 나야 가능한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 개인으로 한 사람의 시간과 인류 전체의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립될 수밖에 없다. 인류 전체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죽어.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 각자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면 인류에 해를 끼치게 돼요. 인류의 시간에. 그 대립 관계가 자본주의에서는 극단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것이 꼭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로 현재 존재하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의 틀은 그대로 둔 채로 종교적인 형태로 그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값싼 유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개인의 시간이 인류의 역사적 시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이해가 가나요? 종교라는 걸 이제 얘기하게 되니까 그런 거고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사회주의인가? 왜 다시 사회주의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그거는 자본주의가 가진 역동성이 인류의 위대한, 거대한 진보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인류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지금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다. 자본이라는 거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현상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실업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 인류 말살의 위협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로 하면 또 쉬운데 쉽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완성적인 구조적 실업부터 주요한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 군사적 분쟁, 어디서나 확인되는 아주 광범위한 생태 파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많은 문제는 가까운 장래 우리의 공동체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십 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시간을 고갈하고 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조적 실업과 전쟁의 위기와 생태의 문제,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표현하는 것들을 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실업이 자본 시스템 전체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되는 역사적 발전의 지점에 도달했다. 같은 실업 문제를 표현해도 저 같으면 이런 표현을 잘 못 쓰겠죠.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선거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와 모든 총리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뭐 지금 보수 진보 다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정치가들이 지금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한 20년 이상 됐죠. 일자리 하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런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라도 보입니까? 더 개선될 가능성이라도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로 지금 구조화된 대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란 일종의 정책적 차원의 문제죠. 노력들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구조적인 대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미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실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죠? 실업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심해요. 왜 중동의 젊은이들이 일 없이 가서 폭탄 던지겠습니까? 사실은 그 저변에는 이 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인간 노동력의 한 30% 이상이 사실상 잉여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그 비정규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인류의 절반이 실업자거나 실업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엄격하게 이거는 뭐 이 의미는 나중에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엄격하게 양적으로 계산하는 자본의 접근법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감지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이라는 문제가 자본주의 혹은 자본의 본질적인 구조적인 규정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 보면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생산 시스템의 발전은 점점 더 증가하는 수의 인간을 그 생산 기구의 잉여로 만들어서 절정에 도달한다. 전지구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에서 실업 형태의 역사적 새로움은 지금 현재죠. 지금 전지구적 자본주의로 완성된 시스템에서 실업 형태의 역사적인 새로움은 어떤 특정한 부분의 모순들이 여타 부분의 문제를 악화시켜 문제 전체를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조금 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실업을 낳는 인원 삭감 등등의 필요는 이윤과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의 적대적인 생산적 지상명령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것이 우연적이거나 어떤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썼거나 어떤 개별적 자본이 마음씨가 나빠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본은 합리적이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원리에 맞춰 스스로를 제한하기 위해 자신의 지상명령을 절대로 단념할 수 없다. 자본은 그 결과가 아무리 재앙적일지라도 자기 확정적 목표를 향한 냉혹한 운동을 계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은 더 이상 재생산의 사회 신진대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중간적도 심지어 인간적 고려에 대한 털끌만큼의 관심조차 있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압도적 다수를 노동과정에서 무자비하게 내쫓는 역동적인 자기 확장적 사회 신진대사 통제체제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화가 갖는 충격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자본은 이런 발전 단계에 도달할 때 자신의 구조적인 위기에 대처할 길이 없다. 자본은 결과와 표면 현상만을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자신의 노예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 시스템의 인격화들은 방해받지 않는 자본 확장의 전후 시기에 복지국가 형태로 노동에 양보한 제한적 급부조차 되돌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본은 이 실업이라는 문제에
본질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아까 막스가 얘기한 자신의 노예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노예가 주인을 부양하는 겁니다. 근데 노예가 주인을 부양하지 못하고 주인이 노예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죠. 막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양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럼 그 체제는 이제 망해야 된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노예들이 자본을 부양해야 되는데 실업자가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부양을 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그 실업자들을 자본이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양도 못하면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 시스템의 진정한 야만성은 노동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나 노동 시간을 연장한다는 점이다. 이게 자본의 특유한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우리가 이제 특히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본궤도에 오르잖아요. 그 전부터 자본주의적 관계들은 확장돼 오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본궤도에 두 발로 서게 됐다. 자본주의가 두 발로 서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기, 그러니까 1770년 무렵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770년 무렵부터 한 1840년 정도의 무렵까지의 이 과정이 인류 역사의 가장 아이러니컬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어제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제는 8시간 정도 일하면 괜찮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기계가 발명돼서 생산력이 확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한 4시간만 일을 해도 어제만큼 생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시간 일하시겠어요? 몇 시간 일하시겠어요? 4시간 일하면 어제하고 똑같은 생활이죠. 근데 인류는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어제보다는 나은 생활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라면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대부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쯤 일을 합니다. 아, 어제보다 낫네 하고 놀아야지. 딴짓 합니다. 그리고 예술도 하고 뭐 딴짓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시기에 아이러니컬하다는 것은 노동시간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전까지 인류가 보통 하루에 7시간 내외 기껏해야 많아야 8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1770년 이 무렵에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10시간 일을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 노동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10시간 동안 일을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인간에게 적응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1830년, 40년대가 되면 노동시간이 15시간, 16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전했는데 노동시간이 줄기는커녕 거꾸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실업하고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제가 속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게 저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본은 노동시간을 관리한 한 가지 방식만을 알 뿐이다. 사회 전반에서 사용 가능한 가처분 시간에서는 이유를 짜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한편 고용된 노동력의 필요노동 시간을 최대한 착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업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에서 자본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소 역설적이고 참으로 심오하게 모순적인 무엇이 있다. 사실상 자본의 생산 시스템은 사회 전체에서 점증하는 규모로 잉여 시간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개념상 사회적으로 산출된 잉여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유한 잠재력으로 매우 창조적인 가처분 시간으로 그 법률상 현존, 즉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반대로 자본은 잉여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한다. 실제로 자본은 잉여 노동 개념이 잉여 시간과 현실에서 살아있는 인간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능력의 보유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냉담하게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간의 그 생산력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충족하는데 훨씬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엄청난 가처분 시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이 우리 어떤 사회주의의 객관적인 어떤 잠재력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본은 그 가처분 시간은 노는 시간이란 말이죠. 고용된 노동력으로부터 필요노동을 시키고 그 필요노동을 초과하는 잉여노동 시간의 형태로만 자본은 가처분 시간이 그 추가적인 잉여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인류에게는 엄청난 생산적인 발전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지금 가처분 시간이 축적돼 있는데 그 가처분 시간이 각자에게 적은 노동과 많은 자유시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처분 시간이 수많은 사람들의 실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잉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살아있는 인간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능력의 보유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냉담하게 무시한다. 그러니까 자본이 낭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유용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능력, 인간들의 능력들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자신이 이제 버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노동 능력,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이제 이 사람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본 시스템의 변경 불가능한 물씬 숭배적 지상 명령과 이건 이제 절대적으로 이윤과 축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득권 때문에 체계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된 객관적 한계를 가진 유한한 세계에 우리가 더불어 불가피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발달의 수세기를 포함한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그러한 한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무시될 수 있었고 실제로 무시되었다. 그러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생산 시스템이 아무리 역동적일지라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그냥 자연에 구속돼서 숫자도 이게 자연이라는 거는 결국 먹을 게 없어지면 굶어 죽어야 되고 하니까 자연에서 인구가 조절되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적 제약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구도 이제 이렇게 그 엄청난 인구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되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런 자연을 변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자연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지금까지는 인류가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지구가 견딜만 했다는 거죠. 아직 여유가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그동안 이제 그 먹고 살아왔던 방식은 자연을 그렇게 무참하게 훼손하는 방식,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활적인 이런 차원에서만 주로 그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자본은 맹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본을 확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축적을 해야 되는, 이게 절대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 앞에는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다. 그걸 멈추는 순간 자본은 더 이상 인류의 어떤 사회 재생산을 조직하는 시스템으로서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순간 자본은 생산을 안 해버려요. 이윤이 안 나오는 순간 자본은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얻고 축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상명령, 절대적인 지상명령인 거죠. 그것을 딱 멈추는 순간 자본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확장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요즘 이제 뉴스에서도 가끔 며칠 전에도 나왔는데 저 아마존에 그 밀림들을 다 불태워가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과 관계한 적이 없죠, 인류의 역사에. 근데 지금 그것이 그동안 이제 자본의 확장 속에서 계속 확대돼 왔던 거지만, 그게 지금은 거의 과연 인간이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있냐, 지구상에서? 라고 하는 문제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왜 우리 생태주의자들이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들이죠. 자본주의에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쭉 넘어가서 자본주의에서 원래 이제 앞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경제라는 것은 절약, 이코노마이즈 한다는, 절약한다는 의미, 이코노미라는 것 자체가 절약이라는 의미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원래 경제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분명 자원이 제한된 세계에서 필수적인 절약을 통한 규모의
규모 있는 살림살이라는 경제의 본래의 의미가 그것인데, 자본주의에서 경제는 인간적, 환경적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적인 확장과 축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 이게 경제의 의미라.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경제의 의미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 자본으로서는 그것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자본은 이제 성장을 성장이 안 되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해마다 실질 가치가 1%, 그러니까 실질 성장이 1%씩만 계속 늘어나도 100년 후면은 100%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100년 후면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유한한 자원 때문에 지금 이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100년 후에는 어떻게 인류가, 지구가 하나 새로 생기지 않는 한 이 땅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조절하면서 이것을 계속 재생할 수 있도록, 지나친 낭비를 삼켜서 계속적으로 재생해서 인류가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판단과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자본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맹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연 이 지구상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은 아무리 괜찮은 시대에조차도 자본의 전망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생산 주기인 2, 3년 이상을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예측을 가지고 수천 년을 포괄하는데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본의 시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지구상에서 계속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느냐라는 위기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이죠.